그 이름들만 잘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난주에는 아티샤 존자랑 밀라레빠라는 이제 티벳이 낳은 최고의 성자. 이제 티벳에서 이제 성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오늘의 이제 이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은 총카파. 좀 쉽지 않나? 총카파. 그 지금 무슨 파 많이 듣고 있죠. 까담파, 뭐 카규파, 사카파. 파가 우리의 그 뭐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네. 우리도 무슨 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파벌 그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 비슷하긴 연결은 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러면 총카는 지역. 그러니까 총카라는 곳에서 태어난 라마, 훌륭한 스님 이런 뜻이 되겠죠. 총카파.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보통 명사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고유한 명사, 거룩한 이름이 되는 그런 식으로 다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티벳에 처음으로 이제 그 불교를 전파한 인도의 성자가 산타라크시타라는 이제 그 학자하고 파드마삼바바 기억나죠? 파드마삼바바 영꽃에서 태어나신 분. 그분이 티벳의 부처님이다 라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 티벳에서 이제 나오는 티벳의 두 번째 부처님. 그럴 때 총카파라고요. 그러니까 밀라레파도 성자고 이후에 수많은 고승들이 나오지만 총카파가 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티벳 불교 그러면 파드마삼바바 총카파를 이해하면 상당히 이제 입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도대체 달라이라마 법왕은 언제 등장하나 역사 속에 이게 궁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한 척 궁금하기로 결심해요. 지금부터. 달라이라마 법왕이 나오려면 반드시 그 앞에 총카파 이 대사 총카파 스님이 등장해야 돼요. 왜냐? 달라이라마 그러니까 지금 14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3대, 12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대가 언제 시작됐을까? 이것도 또 궁금해야 되는데 안 궁금했는데 지금 또 궁금해졌죠? 자, 근데 요거를 기억합니다. 1대는 총카파 스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총카파 스님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제자의 수제자가 한 5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훗날 1대 달라이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대까지 왔어. 자, 그러니까 총카파 스님이 나오지 않으면 달라이라마도 없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사항인지 알았죠. 그런데 달라이라마가 등장한다고 해서 뭐 법왕이 바로 되는 건 아닐 거고 이제 법왕 체계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건 5대 달라이라마예요. 그리고 달라이라마라는 이 명칭이 생긴 건 3대. 그러니까 3대부터 달라이라마라고 해서 이분이 이전의 환생자를 소급을 해서 1대, 2대, 3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가의 환생자였어. 그 총카파 대사의 수제자의 환생자. 환생자였는데 어느 날 달라이라마로 명칭이 부여된 거야. 어떻게? 궁금하죠?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제 3대 환생자를 달라이라마라고 명명하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전의 환생자를 초급해서 최초의 환생자 1대, 2대, 3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대가 누구냐? 총카파 스님의 수제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총카파 스님이 등장하는 시기가 무려 15세기라는 거죠. 15세기. 근데 우리가 지금
아티샤 존자 얘기할 때 11세기였잖아요. 뭐야 이게 400년의 시간이 있네. 그래서 내가 좀 이게 도대체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골치가 아파서 그러면 이 400년이 그냥 흘러갔을 리가 없고 그리고 티벳만 지금 막 그 역사가 흘러가나? 중국, 몽골, 또 저기 만주족, 또 그 옆에 있는 한반도. 이게 막 다 엉켜 있는 거야. 다. 저쪽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무슬림들이 막 동진을 해서 인도에서 이제 불교를 막 몰아내기 시작하고 뭐 13세기만 되면 인도에는 불교가 싹 사라져 버리고 이 인도 불교의 정수가 중국을 못 간 이유가 중국에서 이거를 열렬히 갈구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뭐냐면 실크로드를 무슬림이 다 장악을 해서 실크로드로 이동을 할 수가 없었대요. 자, 그러면 이 가르침을 전해야 되잖아? 히말라야로 가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티벳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히말라야를 가는 건 수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참화고도만 봐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길이. 근데 그런 길이 아닌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 인도 불교의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인 이제 금강승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눈의 나라로 갔다. 그래서 티벳에는 불교의 모든 정수가 다 전파가 된 거예요. 이제 티벳 불교를 연구하는 뭐 전 세계 학자들의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티벳 불교를 모르면 불교의 전모를 알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나 명료한 사실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었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얘기를 약간 거슬러 가서 우리가 당나라 때였잖아요. 당나라 때 송첸칸포하고 당태종이 이렇게 막 맞섰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토번왕국이 망할 때 당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당나라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당송팔대가, 당송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송팔대가 이러면 한자로 쓰여진 문장의 진수, 아름다움의 전범 이런 걸 만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잘 따라하면 된다. 그래갖고 고문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이제 연암을 연구해 보면 알지만 전부 다 고문을 베끼는 일을 해서 새로운 문장이 안 나왔다. 이런 이제 맥락이 있는 그 당송문인인데 사실 당나라 송나라 사이에는 그 5대 19기인가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분열됐네. 그러니까 토번도 막 쪼개졌는데 중국도 막 쪼개졌던 거예요. 쪼개졌다가 이제 송나라가 이제 세워졌는데 송나라는 문치를 내세우고 굉장히 이제 그 문약한 문치는 번성했는데 나라 자체의 힘은 아주 약화돼서 우리가 많이 들은 여진족의 금나라 뭐 탕부투 뭐 별하별 이제 그 유목민들이 막 중국을 막 뒤흔들어 놓는 그런 시대였고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했어? 그 사이에 신라가 망했지. 고려가 생겼지. 고려도 여진족.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여진족에 뭐 육진을 설치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의 정세가 다 바뀌었는데 토번도 막 쪼개져서 토번 왕국 자체가 없어졌고 지난주에 이제 국외왕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불교를 다시 중흥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1, 200년이 지난 다음에 딱 세계사에 이렇게 등장해서 보니까 중국은 송나라가 계속 오랑캐에 쫓겨서 남쪽으로 가서 남송시대가 열리고 근데 이 오랑캐가 누구냐면 몽골.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진짜 뭐 세계사를 배우든 안 배우든 누구나 아는 그 이름 징기스칸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11세기하고 14세기 아티샤 존자와 총카파 스님의 등장 사이에 자 징기스칸이 등장했어. 이거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몽골의 그 18개 부족을 다 통합을 했죠. 이제 초원에 이걸 뭐라 회오리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허리케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고 이제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제 몽골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는데 이 몽골의 전투 방법이 그 송첸캄포나 치송데첸 시대에 토본이 썼던 유목민족 전투 방법. 그러니까 보급부대가 필요 없어. 육포랑 그 요구르트 같은 거, 말 우유, 예, 그것만 있으면 돼. 마유라고 하는. 그러면은 막 광속으로 달리는 말들을 타고 질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착의 제국의 군대들이 당해낼 수가 없죠. 밥 해먹다가 그냥 다 죽는 거야. 예. 네, 속 걸고 막 저기 뭐야, 그 나무 헤워 가지고 또 막 불 피우고 이럴 때 그냥 화살이 막 날아오고 뭐 그러는 거지. 그리고 동시다발로 습격을 하는. 그러니까 유목민은 뭐 대군대가 돼도 게릴라식 전법을 너무 자유자재로 구사했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었고, 이 몽골은 딱 그 전략이 두 개래요. 항복하면 살려주고 저항하면 모조리 죽인다. 자, 뭐 애고 뭐고 싹 죽여서 그냥 모든 시체를 바람결에 재처럼 날려버린다. 이게 전략이래. 전략이었대. 자,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이 어디까지 가냐면 뭐 폴란드 막 이란 뭐 이런 데까지 갔어요.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어. 그런데 그 티벳하고 중국은 아직 너무 빨리 가가지고 티벳을 지나갔나 봐. 그 징기스칸 사이에 휙 지나갔어. 그 징기스칸하고는 마주치질 않고, 그 징기스칸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죽는데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 알렉산더 대왕도 뭐 인도까지 휩쓸고 와서 갑자기 33살인데 징기스칸은 그거보다는 좀 나이가 드셨는데 야생마를 사냥하다가 야생마들이 막 달려오는데 그 말에서 떨어졌대요. 이 징기스칸 말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죽어요. 돌아오면서 이 마주치는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죽이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징기스칸의 그 유지를 그대로 받들어서 이제 세계를 다 정복한다. 다 초원으로 만든다. 이게 몽골인들의 꿈이야. 농경지를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미치고 수렁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원을 항무지라고 보고 이거를 해서 여기다 뭘 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몽골 사람들은 중국의 논두렁 밭두렁을 보면 막 참수가 없는 거야. 저거를 빨리 뺏어서 목초지로 바꿔야 돼. 이런 완전히 이제 사유 구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중국하고 티벳을 이제 몽골의 세력권 안에 들었어요. 그게 누구냐? 쿠빌라이 칸이라고 들어는 봤나?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손자지, 손자. 이 원세조라고 하는. 그래서 이때 이제 송나라를 정복해서 원나라를 세워요. 그 원나라가 대원이거든. 대원. 이게 어디서 왔을까? 세상에. 주역에서 온 거야. 대제 건원. 크도다 건의 원이요. 이렇게 하는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경에서 왔더라고. 근데 이 몽골인들은 참 문자도 아직 없었고 공부도 안 했는데 바로 그 역경을 어떻게 해. 하여튼 해가지고 이게 원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참 뒤야. 왜냐면 중국은 엄청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 송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붙이고 그 송나라 위에 있었던 여진족 탕구투 뭐 이런 그 온갖 오랑캐를 다 섬멸하는 시간이 걸려요. 거기 옆에 이제 이 티벳 민족들이 사분오열된 채로 있어. 티벳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이 없는데 이걸 묶어주는 건 딱 뭐냐, 불교밖에 없는 그런 희한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벳을 여기를 이제 어떻게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정리를 하는데 그 무력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가,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난감한 지경. 세상에. 그래갖고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전투사에서. 몽골사에서도 너무 특이해. 쿠빌라이 칸의 이제 뭐 부하 사령관쯤 되겠죠? 뭐 고단인지 구텐인지 뭐 이름이 다 달라서 하여튼 고단이라고 쳐. 이름이 제일 쉽잖아.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티베트 쪽을 이제 정복을 했는데 사원이 너무 많은 거야, 이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티베트 불교는 아티샤 존자 이후에 여러 종파가 생겼어요. 지역이 멀고 사람이 드무니까 각 지역마다 종파가 생겨서 이제 4개의 파. 그게 이제 파드마 삼바바를 스승으로 모시는 이제 닉마파. 그거는 이제 구파라는 뜻이죠. 옛 전통. 그 다음에 그 밀라레파 같은 이런 이제 성자를 그 파가 까규파. 그리고 지역에서 나온 이제 샤카파. 그래서 이제 이런 파들이 이제 지방 영주나 군주들하고 해서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때 이제 또 밀라레파의 버금가는 엄청난 대승려가 등장했어요. 그게 샤카 판디타라는 분인데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갖고 참 이제 몽골이 이제 엄청난 파죽지세로 이제 중국과 이 모든 걸 이제 다 정리하고 있는 그런 차에 티벳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군대를 한 500명밖에 안 보냈어. 근데 그냥 뭐 저항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거야, 여기는. 그래가지고 정벌이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쉬워. 그런데 샤카 판디타라는 위대한 승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고단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령관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너무 큰 호기심이 생겨서 불러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보는데 이 편지가 너무 재밌어. 제가 읽어볼게요. 참 가장 강력하고 번영한 자기를 짐이라고 하네. 장군인데. 고다는 샤카 판디타 쿵가 칼첸에게 내 무지한 백성들에게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린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파계와 이 살상을 하는데 도덕과 영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생긴.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이 라마가 필요하다는 걸 너에게 알린다. 좀 이상한 말투지. 그 다음이 너무 웃겨. 돌아가신 부모님의 안녕을 기도해줄 리가 필요하다. 이것도 참 효심이 극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 일에 네가 가장 합당한 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이가 많다는 둥 여행이 어렵다는 둥 변명은 용납치 않겠다. 미리 연로해서 어쩌고. 그리고 이게 너무 멀어서 가는데 한 6개월, 1년, 3년 걸려. 이런 아예 봉쇄를 하고. 그 다음 물론 많은 군사를 보내서 널 데리고 올 수도 있다. 이거는 완전 뭐 최후통첩 이거 뭐야. 너무 근데 야 이런 진솔하고 참 투박한 편지가 있나? 너무 이 문체가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 드문 최후 통첩이야. 이걸 받고 이 샤카 판티다가 떠나는데 조카를 데리고 떠나. 이 조카가 되게 중요해. 조카가 이름이 팍파야. 발음이 좀 되죠. 팍파. 중국 발음으로는 파스팔. 이게 11개 나오는 사람이더라고. 내가 이 비밀 하나를 풀어서 너무 지금 막 감동인데 10살이야 10살. 근데 이분도 이제 대단한 이제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인 거죠.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몇 명의 이제 경호원인데 경호원이 몽골 군대야. 경호원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게? 그래서 티벳을 떠났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났죠. 근데 그 만나는 그 순간에 몽골 군대가 중국인 수백 명을 강물에 집어 던져서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은 쟁기로 초원을 다 황폐하게 한 것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몽골인들은 중국인을 생태계를 파괴한 것들이야. 쟁기로. 이게 너무 정말 그래서 밭을 다시 목초지로 만드는 게 이제 지상과제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원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걸 가르쳐 준대요. 그냥 그 농사를 짓게 한 다음에 세금을 거두는 게 낫지 않냐? 이거를 깨달은 게 20년인가 한참 뒤래. 진짜 그래서 진짜 유목민의 세계하고 정착민의 세계가 진짜 이거는 뭐 한치 어긋남 없이 이렇게 붙었던. 우리는 이게 비슷하게 느껴지잖아 지금.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중국은 오로지 그 이외에 한 게 뭐냐면 만리장성. 명나라 때까지 만리장성에 거의 강박증적으로 집착했다. 네, 농경지를 지키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참 흥미로운.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상을 아무런 뭐 감정의 동요 없이 하는 게 몽골 군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티벳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샤카 판디타가. 그래갖고 이제 고단하고 협상을 하는데 이제 조공을 바쳐라. 티벳은 유목민이니까 막 그냥 가서 막 때려 부시고 한 거가 아니야. 조공을 바쳐라. 근데 조공이 너무 세. 그리고 너무 사람을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장면을 보고 이 샤카 판디타가 편지를 써요. 무조건 항복해라. 무조건 조공을 바쳐라.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끄는 거야. 어떻게 끌어? 이 사람에게 불심이 일어나게 하는 거지. 이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여기에 맞서 싸웠으면 티벳은 아마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정말 씨를 말렸겠죠. 그래가지고 이 고단과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그래갖고 불자가 된 거야. 그리고선 그야말로 전 세계의 칸인 쿠빌라이 칸한테 샤카 판디타를 만나라고. 이제 충분히 세계를 제패했으니 이제 좀 정신적으로 고매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만나서 완전히 감화가 돼갖고 이제 원나라의 황실 종교가 돼요. 티베트 불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티베트인들한테는 엄청 관대한 정책. 그리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 나라 전체에 대해서 동맹관계, 복속인데 동맹관계.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샤카 판디타한테 티베트 통치권을 줘버려요. 정말 뭐가 우리같이 이렇게 시스템과 법 절차를 중시하는 이런 관념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당신이 다 통치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200년인가 얼마 동안은 이 샤카 판디타는 사카파예요. 샤카파가 티벳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샤카파의 불교하고 몽골의 군사력 이게 이렇게 결합을 한 거지. 그래서 서서히 이제 이게 뭐야? 이러면 이제 법왕이 가능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냥 아직은 제휴 단계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샤카는 나이가 들어서 죽고 이 10살짜리 조카가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영적 진화를 해서 팍파가 이걸 물려받게 됐어. 이 역할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쿠빌라이 칸의 스승으로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황제의 스승. 원나라 황실은 몽땅 다 이제 이 티베트 불교를 다 스승으로 떠받드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팍파가 이게 내가 왜 너무 깜짝 놀랐냐면 우리나라하고 영향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네, 진짜 여기 한 구절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단지 불교만 전파해 준 게 아니라 철학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줬어요. 쿠빌라이에게.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가 된 거야. 그래서 문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은 그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문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문자를 창조하는데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서양 학자들이 보면. 문자를 그렇게 뚝딱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몽골 문자를 만들었어. 이 사람이. 파파가. 그래서 몽골 문자를 공식 글자로 110년 동안 썼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몽골 원나라가 망하면서 원나라 통치 기간이 길지 않거든. 이게 사라져 버렸나 봐. 이 문자 자체가. 그런데 이 문자의 영향력이 남은 유일한 흔적이 한글이야. 한글이 이 몽골 문자에서 영향을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한참 뒤죠. 10몇 세기야. 15세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몽골하고의 공통점이 뭐냐면 몽골 반장. 근데 티베트 사람들도 있고 몽골의 이 인토네이션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몽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면 완전히 그냥 한국인으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어조가 똑같아요. 그게 아마 그런 식의 이제 구조가 동일한 데서 오는 그게 이 서양인이 쓴 역사책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 이제 당연히 우리 몽골의 영향력은 뭐 고려 시대, 고려 후기가 우리가 원나라 또 복속기 아니야. 그래서 부마의 나라였잖아. 원나라 황실하고 고려의 공주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뭐 노국공주 많이 들었죠. 공민왕 뭐 그래갖고 기황후 다 이게 고려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때 들어온 뭐 설렁탕, 소주, 김치가 다 몽골 풍속이라고. 우리는 너무 고유한 전통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 얘기를 듣고 예전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체적 공통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티벳은 몽골, 그러니까 징기스칸 이래의 몽골의 세계 제국의 그 재패 과정에서 일어난 그 피해를 그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벗어나게 됐다. 이게 너무 미스테리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황제들하고 이제 티벳 불교가 만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티벳이 무장을 그때는 이미 해제했기 때문에 저항을 할래야 할 수도 없었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경제력이 빈약해서 뭘 털래야 털 게 없었다. 이 중국이 훨씬 털 게 많으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해서 나중에는 목초지로 바꾼다. 이거보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네. 이거 그리고 참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세계관을 바꾸는 과정이었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일들이 요 사이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샤카파가 이제 한 200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티벳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와서 이제 몽골이 점점 매가 희마리가 없어지니까 그 느슨한 틈에 까규파가 등장을 해서 샤카파를 몰아내고 또 티벳 전역에 그 정신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뭐 제후든 군주든 이런 사람들 이제 뭐 패자들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는데 여기는 불교 종파가 다스렸다 이렇게 역사가 기술이 돼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영향력 있었던 뭐 그 지방의 군주나 영주나의 토는 그 이름도 참 별로 남지도 않고 이름이 잘 들어오지도 않게 안 중요하다고 치부가 된 역사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규파 그러면 아직 이 달라이라마를 세우는 파는 겔루파라고 하는데 겔루파 아직 등장도 안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파별로 나누어서 이제 그
티벳 전역에 이제 다양한 이제 불교 종파가 생기고 있는 참에 또 그 와중에 이제 원나라가 망해갖고 송나라에 쫓겨갔어요. 갔는데 6만 명을 데리고 그냥 저기 태무 이름이 태무인가 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초원으로 돌아와서 또 초원이 되게 쑥대밭이 된 거야 막.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중국을 포기했냐? 아니야. 그냥 틈나는 데로 가서 또 약탈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은 만리장성 쌓고 막장 그동안 이제 그 뭐야 당했던 거에 대한 복수를 하러 또 이제 가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명나라 황제가 또 포로로 잡히고 막 이제 이런 난리굿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고려도 망하죠. 고려도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잖아. 자 이제 이걸 같이 봐야 돼 입체적으로. 이런 이제 와중이었는데 그래서 그 북방에 몽골은 이 몽골하고 이 티베트인데 유목민들의 공통점은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없어요. 국가주의 개념도 없어요. 그냥 힘이 강한 어떤 부족이 힘을 결집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티베트도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민족 저항 뭐 이런 게 생기기가 어렵고 근데 몽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나라를 구성했는데도 그게 안 생겨. 그러니까 뭐 계속 이합집산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자 이제 그러던 차에 1357년 그러면 우리 조선 건국 직전이니까 14세기 말이잖아요. 거의 15세기. 이때 총카파라는 이 새로운 정말 티벳을 다시 통일하게 되는 큰 이제 스승이 탄생합니다. 이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공부를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 젖을 먹었을 거 아니야? 이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했다는 거야. 10살 때 승려가 됐다고. 걔를 받고. 15이 되었을 때는 이미 그때 이제 파가 많으니까 이 파에 또 그 뭐라고 하지? 고수들이 계시죠. 그런 스승 100명과 함께 공부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청년이 돼 있어. 15세. 15. 몇 살이나? 지금 재걸이 몇 살이나? 너무 연로하지 않나?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파의 종교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은 종파가 이렇게 많긴 해도 막 종파 간에 세력 다툼을 하는데 그 교리에 관해서는 그냥 다 섭렵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특이해요. 왜 다른 데서는 뭐 이걸 배우면 저쪽 파거나 아예 겉들도 보지도 않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다 배워서 마스터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기억력과 토론 능력과 이 학습 능력으로 막 전설, 막 수많은 전설이. 근데 이 촌카라고 하는 지역이 암도 지역이거든요. 그게 지금 14대 달라이라마의 고향도 암도예요. 암도. 이제 거기 같은 곳에서 태어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떤 전환점이 왔는데 스승 중에 우마파라는 스승을 또 만났어. 근데 이분은 양치기였대요. 근데 양에게 풀을 이제 뜯게 하고 있다가 잠깐 기절해. 왜 기절하지? 기면증이신가? 하여튼 그런데 깨어났더니 눈앞에 문수보살이 현현한 거야. 문수보살. 문수보살이 지혜의 화신이거든. 네. 관음보살은 자비, 문수보살은 지혜. 네. 이렇게 자주 등장해서 이제 가르침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하고 아주 수시로 텔레파시가 통하는 분인데 그래서 총카파가 이 스승 밑에서 배울 때 뭘 배우다가 이제 뭘 물으면 그래 내가 문수보살한테 물어볼게 이러고 이제 간접적으로 문수보살하고 이제 접속을 하다가 30살이 됐을 때 이제 직접 문수보살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묵구닥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거야 이분이. 명상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럼 뭘 공부하냐면 이제 공사상이라고 나가르주나 이제 그
찬드라 키리티 산티데바 이런 이제 인도 현자들의 공사상을 공부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걸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 그랬는데 그 중에 한 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펼쳐주는 그걸 하여튼 뭐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뭐라고 하지? 영적 체험을 하고 깨어나서 이제 그 페이지를 이렇게 탁 펼쳤어. 근데 그 순간 그 내용이 싹 다 이해가 됐다. 자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알겠지? 자기 전에 뭐 먹고 그냥 게임 야동 보다 자면 그게 이제 여기 현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시 개송이 연기 찬탄송이라고. 이름도 참 연기법을 깨달은 걸 찬탄하는 부처님한테 막 너무너무 감사. 그 나가르주나 또 그거를 얼마 전에 이제 달라이 라마가 요 연기 찬탄송을 가지고 라이브로 또 설법을 하셨죠. 이런 맥락을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수시로 들락날락 하셔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 이제 많이 배웠는데 너는 너 자신에 대해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세상에. 가르침을 멈추고 티벳 남부로 가서 수련에 정진해서 좀 더 많은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더 높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지금 막 이제 막 공부가 무르익고 해서 제자들이 막 몰려오고 막 진짜 한참 성업 중인데 갑자기 너는 아직 잘 모르니 좀 가서 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 제자들이 어땠겠어? 문수보살이고 뭐고 난리가 난 거지. 아니 이렇게 지금 배울 게 많은데 지금 떠나시면 안 된다. 우리를 두고 가면 안 된다. 이건 불법에 해롭다. 다 자기 영업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문수보살한테 얘기를 했어. 제자들이 이런다고. 그랬더니 이 내용이 너무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신비롭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너무 디테일이 너무 일상적이라서 뭐 꾸몄다고 하기도 뭐하지 않나? 그랬더니 내 말 좀 들어라. 네가 나보다 잘 알겠냐? 너 자신을 나보다 네가 더 잘 아냐?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불평을 한다면 좋다. 너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인내를 수행해라. 불평을 듣는 것이 인내다. 그리고 제자 몇 명 데리고 가는 것도 꼬치꼬치 알려주셔가지고 걔들만 데리고 남부로 가서 다시 명상수행에 들어갔다. 뭐 이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분의 이제 생애는 이 문수보살과의 마주침 이거는 좀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영적이고 신비로운데 나머지는 정말 맹렬한 학습. 그래서 이제 밀라레파의 명상, 총카파의 학습. 근데 그렇다고 명상이나 밀교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밀교의 깨달음을 전부 다 아주 자세한 가르침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18권에 넘는 어마어마한 저수를 하셨고 그 이제 대표적인 수행서가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1000페이지. 내가 어제 펼쳐봤는데 1000페이지. 정말. 이게 아주 자세하게 수행의 단계를 적어놓은. 자, 이제 이런 분인데, 그럼 이분한테 제일 과제는 뭐냐면, 승려들이 너무 세속화됐다. 그러니까 파가 많으니까 이제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이렇게 떠받들게 되니까 이제 사원도 많아지고 불상도 많아지고 티벳의 축제 때 나오는 탱화는 50m예요. 50m짜리 그림이야. 그래서 이걸 둘둘 말아갖고 수많은 승려들이 이걸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산 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펼쳐야 50m가 보이잖아. 거기 이제 부처님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구르트를 마음껏 먹는 요구르트 축제. 진짜 정말 한국인들은 절대 이걸 여기 가서 살 수가 없어. 요구르트. 그러니까 제일 기쁜 날 마음껏 먹는 게 요구르트, 수제비, 미숫가루. 정말.
자, 그런 게 발달하면 의례가 발달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심은 높은데 깨달음을 향한 이 고도의 인지력, 이것은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달라이라마도 사원이 많아지면 승려가 엄청 많아. 사원 하나마다 10,000명이 넘거든. 그리고 사원이 지금 유니버시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네. 그런데 모든 또 그 중요한 공부를 다 해요. 의학이랑 인문학, 뭐 천문학도 다 하면서 이제 불교를 배우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반은 승려고 반은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은 쓰레기. 그래서 우리는 야, 세상에 저렇게 험한 말을 하시나? 근데 티베트어로는 쓰레기는 그냥 순수한 쓰레기래.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때는 여기에 엄청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우리의 그 더러움, 오염된 사악함을 다 티베트어로는 그냥 그냥 순수한 쓰레기. 티베트 쓰레기도 깨끗할 것 같아. 왠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지금도 늘 그거를 걱정하시고 공부하지 않고 이 불교라는 틀 안에서 안주하는 그런 스님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역정을 내신, 화를 낸 유일한 대목이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총카파 스님이 새로운 계율을 만들고 공부를 치열하게 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제 그 사원의 패턴을 만든 거야. 그래서 겔룩파가 청정한 계율을 수행하는 자 이렇게 된 거고, 요게 아티샤 존자가 와서 한 것도 그거죠. 그래서 아티샤 존자의 까담파의 계승이라고, 신까담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백 년 뒤지만 아티샤랑 총카파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겔룩파는 승려고 독신이고 술과 성을 완전히 금지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겔룩파가 등장을 한 거예요. 총카파가 한 일은 사원을 만들면서 거기에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학습을 하는 이제 승려들을 키우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총카파가 세운 이 사원들이 지금 티베트 불교를 대표하는 사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국 그러면 뭐 하버드 대학 또는 또 뭐 이게 있잖아. 그 뭐 예일대, 프리스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표적인 대학이 없다면 그냥 거기는 도시로서의 격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간덴사원, 대풍사원, 세라, 간덴, 대풍, 세라. 이거는 지금도 티벳을 대표하는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원을 만들면서 이제 제자들을 키워고 있었는데, 자, 이 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 겐딘둡. 진짜. 이건 혀 구조를 바꿔야 돼. 겐덴둡. 이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도 진짜 너무 신통방통하게 똑똑해. 근데 이 신통방통하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공부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이게 신기하지 않나? 여러분의 상황 생각하면 신기하지. 세상에 이거보다 신기한 일이 없어. 무슨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야. 어떻게 이런 아기들이 있지? 이 탄생 설화를. 우리는 설화라고 하는데 거기는 실화예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오디푸스고 가족주의 이런 게 무색해. 자, 이제 이 겐딘둡이 나중에 일대 달라이라마로 추대가 되는데,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야기가 있어. 이 부모가 소장농인데, 이제 소장농이니까 이제 산적들이 습격을 자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습격을 받으니까 이 아기가 갓난 아기를 모포에 싸서 바위에 숨기고 도망을 일단 갔어. 피신을 하고 애를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이 애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까마귀들이 이 달라이라마 수호신이에요. 마하칼라 수호신의 화신이라고. 부모도 너무 놀랬겠죠. 그래갖고 이제 얘가 키가 커서 키 큰 사슴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5살에 기도문과 만드라를 막 외웠대.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그런데 그들은 언젠가 어느 생에서 저의 어머니였으니까 이런 말을 그냥 한다는 거야. 안 가르쳐줬는데. 엄마가 여기 있는데 중생을 위해서. 이야 참 지금 우리가 이 핵가족은 정말 핵가족의 사랑은 어떻게 사랑을 해도 이 영적인 진화를 잃을 수 없어. 태행이야 태행 진짜. 7살 때 이제 아버지가 떠나니까 엄마가 얘 또 너무 비범하고 그러니까 키우기도 힘드니까 사원에 갖다 맡겨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온갖 걸 다 배워요. 배우고 문법, 문학, 산스크리트 뭐 이런 걸 막 배우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아티샤 존자의 그 마음 수련법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걸 또 잘 법맥을 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5살에 총카파를 만난 거야. 그 총카파를 만나서 인생이 또 이제 확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총카파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또 호수의 신의 계시를 받고 사원을 짓는데 그 사원이 따시룸포라는 사원인데 이게 또 역시 그 열하일기에 나오는 그 판첸라마가 지도하는 곳이 따시룸포예요. 근데 이게 일대 달라이라마가 지은 거야. 그건 또 어떻게 된 영문일까? 궁금하죠?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야 돼. 그래서 이제 84세에 이제 마지막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스승님은 정토에 드실 겁니다. 극락왕생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이게 최고의 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스승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정토에 가고 싶지 않다. 이 번뇌가 커지면 다시 돌아와서 이 사원을 다 못 지었어. 다시 사원을 짓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야. 다시 돌아온다는 게 진짠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환생자가 등장을 한 거지. 환생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대지. 이대는 자궁에서 나오자마자 이 애가 맑은 눈으로 방을 막 둘러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인사를 했다. 진짜. 진짜 이런 아기들은 정말 그러고서 뭐라고 했냐면 얼굴을 따시름포 방향으로 돌리면서 합장을 했대. 만트라를 하면서. 0살 때. 그리고 3살이 되니까 따시름포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 새하고 원숭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유몽. 그러니까 새하고 원숭이들한테 걔들이 이제 오면 어머 얘들아 나를 따시름포로 데려가려고 온 거니? 이렇게 얘기했다. 정말 벅차. 너무. 그리고 막 그 2살일 때 막 춤을 추는 신용을 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어. 노래 내용이 뭔지 알아? 이 삶은 우리가 하는 게임과 같네. 인식의 대상들은 꿈속의 장난감 같은데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면 혼란에 빠지네. 이런 노래를 부모님한테 불렀. 2살 때 2살. 정말 이건 리스펙도 아니고 이거는 이게 가능한 거죠. 이런 이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니까 환생자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사원으로 갔죠. 사원을 완성하는데 진짜 이 사원도 이 사원 건축이 대단해요. 대단한데 마치 마법이 벌어지듯이 그러니까 숲하고 나무와 뭐 이런 걸 옮겨놓고 이제 피곤해서 잠들면 그 다음에 뭐가 쑥쑥 올라오고 있는 느낌.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절대 신화적인 맥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 사물이 다 같이 이렇게 사원을 짓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사원을 짓고 또 명상을 하고 하다가 이제 입적을 할 때, 이제 입적하는 장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뭐, 당연히 명상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막 꽃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뜨고 막 며칠 동안 그런 이적을 연출해요. 지금도 이제 티베트 스님들은 이제 숨이 끝쳤는데 막 보름씩 이 몸이 그 상태로 그대로. 총카파 스님도 입적했을 때 노인이 점점 어린아이의 얼굴로 바뀌어서 빛으로 사라지거든. 이런 식으로 표현돼. 이게 문수보살 얼굴하고 똑같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대라고 나중에 추론된 이분도 나의 이 늙은 몸은 지금 생에서 내가 가르쳐야 할 이들을 위한 일을 끝냈다. 그러니까 생의 목적이 중생을 위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거야. 근데 몸이 늙었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몸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곧 젊은 환생자가 와서 내 대신 내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게 티베트 사람들의 죽음. 늙어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내 몸을 버린다지. 정말 여한이 많은 데 나서 막 그냥 이걸 어쩌지 못해서 막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 참 이게 너무 진짜 우리랑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3대가 등장을 하십니다. 3대가 이제 중요해요. 기폭제. 이분들은 그냥 겐딘둡 스님의 환생인 거예요. 그죠? 겐딘둡 스님이 입적하면서 돌아와서 내가 다시 사원을 완성할 거야. 그 돌아왔어. 완성하고 가르침을 펼쳤어. 여기까지는 아직 이 겔룩파가, 따시룸포는 또 저쪽 서쪽에 있어요. 라싸 쪽으로도 별로 등장을 못한 거예요. 영향력이. 그럼 다른 데는 아직 카규파, 샤카파 이런 데가 이제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3대가 등장을 하는데 이 3대가 이제 달라이라마라는 이름이 탄생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자,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이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겠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저 북방이 뭐 이제 난리 아싸리 난장판이 벌어져가지고 쿠빌라이 칸이랑 원나라 때는 이제 다 불교로 이제 회심을 했다가 다시 그 북원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이거 뭐 자비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래갖고 샤머니즘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샤머니즘도 이제 뭐 신비롭고 이제 자연과의 이 공생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희생제의 같은 걸 해야 돼서 이 살상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그게 결국 굉장한 이제 성적인 어떤 활락 이런 거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잔혹함과 성의 희열 이런 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를 알게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피바다에 살다가 이제 막 헤쳐모여 하다가 알탕칸이라는 사람이 재패를 하게 됐어. 이분은 참 내가 좋은 게 이름이 너무 좋아. 알탕칸 얼마나 간단해. 겐딘둡에서 힘들었는데 이름이 너무 쏙 들어온 거야. 알탕칸. 징기스칸의 17대 후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3대가 아닌 이제 이때 이름 뭐냐면 소남가초라는 이제 환생자가 탄생해서 뭐 티베트 그런 이제 존재가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을 너무나 이제 만나고 싶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속이 너무 피해 굶주린 그런 이제 그 패턴을 만드니까 자신의 백성과 자기 부족의 후손들은 붓다의 온화한 방식 이걸로 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이것도 신기하지. 이 지도자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진짜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불교가 도입되면서 유혈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소남 가초를 이제 초빙을 했어. 근데 아까 이제 샤카 판지타 초빙할 때처럼 그런 거칠게 하지는 않았고, 이제 초청장을 보낸 거죠. 보내서 이제 가는데 무려 2,400km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자이반 타이반 가서 몽골의 불교를 전파해야겠다 이 마음도 있었지만 안 가면 좀 곤란하다 이것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알탕칸을 가서 이제 만나요. 이제 이 알탕칸을 완전히 감동시켰어요. 이 소낭가초라는 분이 이제 세 번째 환생자가.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감동을 해서 이제 불심으로 바꾸고 참 진짜 여기는 정말 중간이 없다고 이제 불심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 불교를 믿어라. 믿지 않으면 샤머니즘을 믿으면 다 처형해 버리겠어. 그래서 또 무속사제들이라면 다 그냥 진짜 정말 참 유목민들은 정말 좀 감당이 좀 힘들어.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를 도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가초라는 말이 티베트어로 대양 바다라는 뜻이에요. 큰 바다. 근데 이 단어가 몽골어로 달라이야. 그러니까 큰 바다 같은 스님 달라이라마 이렇게 부른 거야. 그냥 가초를 몽골어로 바꾼 거예요. 지금 14대 달라이라마 이름은 텐진 가초거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달라이라마 이렇게 부르면서 그리고 이때도 몽골의 영향력이 크니까 이 말이 퍼지기도 하고 내 생각엔 발음이 너무 부드러워서 널리 퍼진 게 아닐까. 발음이 뭐 어려우면 소남 가초나 텐진 가초보다 달라이라마가 더 이 중생의 혀를 부드럽게 해주지 않나? 나는 그 이름의 힘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중국 아니라 박찬 역사학자들은 몽골이 자기 어떤 지위를 부여했다고 이렇게 대양과 같은 스님 이렇게 부른 건데 몽골이 달라이라마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법왕이 되니까 그러면 이건 몽골에 복속됐다 이런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티베트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를 불편해요. 근데 이 언어가 전 세계에 퍼져서 그런 식으로 언어를 쓰긴 하지만 이 맥락을 모르면 몽골이 부여한 직위 이렇게 된다. 요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달라이라마가 됐어. 그러니까 이분은 환생자잖아, 세 번째. 그래서 3대 달라이라마가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앞에 그러면 추존을 하는 거지. 앞에 분은 2대. 제일 먼저 겐딘두. 이분은 1대 달라이라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해서 지금 14대까지 온 거다. 이렇게 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명칭은 생겼어. 근데 명칭이 생겼다고 법왕이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어쨌든 굉장한 영향력은 가지게 됐고 그 뒤에도 이제 몽골의 그쪽 군사력 이런 게 엄청났는데 참 놀랍게도 4대 그러니까 4대는 3대의 환생자잖아. 이분이 알탕칸의 증손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14대 중에 최초의 외국인인 거지. 외국인. 티베트 사람이 아닌 몽골 사람. 그래서 이제 이건 진짜 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야. 그러니까 몽골은 티베트 불교 그중에 겔루파하고 뗄 수 없게 결합이 돼 있고 달라이라마의 다
제자라고 스스로 달라이라마를 아주 최고의 스승으로 생각해요. 이게 자기 나라에서도 탄생을 한 거야. 근데 이거를 또 외국 역사학자들은 저건 정치적 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도 지금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서로 음모래. 뭐 다 뭐 뒤에 뭐가 있대. 나도 예전에 엄청 그거를 막 주시하고 나만 모르는 음모가 있나 그러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세상 모든 걸 다 음모로 해서 근데 티벳 역사에는 이게 안 통해요. 그런 식으로 환생자가 결정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역할을 수행해낼 수가 없어. 생각을 해봐. 환생자를 뽑았는데 여러분 같은 신체야. 그럼 어떻게 1년도 유지가 안 돼. 바로 울고 엄마한테 가겠다 그러고 뭐 6살부터 공사상을 외워라 그래 그러는데 참나. 그러니까 알탕칸의 증손자가 4대가 되는 거는 철저한 그 환생의 그 프로세스를 거친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뭐가 들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몽골 사람과 티베트, 특히 겔루파와의 강한 유대 이거를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식 역사관 우리의 이 좁은 역사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몽골에서 이 4대 달라이라마 환생자를 이제 티벳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호의를 하고 그랬는데 20몇 살에 굉장히 요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법왕제도가 안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완성하고 정점에 올린 건 5대. 그래서 5대를 그레이트라고 딱 붙여요. 그레이트라는 게 붙는 달라이라마는 딱 3분인데 5대, 13대, 14대. 그 이유가 이제 아주 그 멋진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6대가 여러분은 6대를 아마 제일 좋아할 거예요. 공부보다 연애, 그 다음에 온갖 연애, 그래서 티벳의 연인이 된 정말 이 반전의 반전, 이 드라마가 말도 못합니다. 시간 됐지? 네. 지금. 자, 아무튼 그래서 시즌 2는 다음 주에 방학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위대한 5대와 너무 신기한 6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